우리 엄마 완전 호구야. 돈 달라고 하면 다 줘.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태성아, 이 문 좀 열어줘.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배도 고픈데.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헌신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왔죠. 79세 노모를 방에 가둔 채 재산을 빼앗은 자식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배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9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말하기도 힘들지만서도 제 아들과 며느리한테 당한 일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드물게 대학을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가 대학을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반대하셨지요.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하느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몰래 도와주셔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회계사로 일했는데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 당시에는 여자 회계사가 정말 드물었어요. 남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새로운 회계 기법이 나오면 밤새워서라도 공부했지요.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집에서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장부를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기계랑 생산은 잘했지만 숫자에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출, 매입, 세금 신고까지 다 했었지요. 직원들 월급 계산하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그 덕분에 공장이 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외동아들 태성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많이 못 다니던 시절에 저희 태성이는 피아노에, 태권도에, 미술에, 영어에 안 시킨 게 없었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태성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나가서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차려입히고 다녔지요.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느라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었어요.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이 김밥 몇 줄 싸주는 걸로 끝낼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예쁘게 도시락을 꾸며줬지요. 태성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었어요. 성적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숙제 검사하고 시험 전에는 같이 공부해주고 태성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면 옆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달래가며 가르쳤지요. 그 결과 태성이는 항상 반에서 1, 2등을 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 때마다 선생님들이 태성이를 칭찬해 주시면 정말 어깨가 으쓱했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들어도 아끼지 않았어요. 과외 선생님도 최고라는 분들을 모셔왔지요. 태성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절대 시키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도 공부가 우선이라고 타일렀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일요일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태성이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요.
제가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주었고, 교육용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비싸다고 망설이지 않고 사주었어요. 그런 성실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60세, 태성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남편의 죽음에는 정말 의문점이 많았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저녁 먹고 태성이 학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평소에 혈압도 정상이었고 담배도 안 피웠거든요. 술도 거의 안 마셨고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자고 했는데 태성이가 아버지 몸에 칼을 대는 건 효도가 아니라면서 극구 말렸어요. 그때 저는 슬픔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나 봅니다. 태성이 말을 들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태성이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었지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꽤 많았습니다. 5억 원 정도 나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3억 원 정도 더 받았어요. 공장을 처분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했던 곳인데 하지만 제가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었고 태성이는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팔았지요. 그렇게 총 8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태성이를 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만큼 어머니가 2배로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어요. 태성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용돈도 듬뿍 줬지요.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제가 회계사 일을 했던 덕분에 여러 회사 사장들과 아는 사이였거든요. 태성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도 많이 했지요. 태성이는 제 기대에 부응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쁜 며느리 민정이와 결혼도 했고요. 처음에 민정이를 봤을 때는 정말 기뻤었지요.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우고 태성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첫인사 때 민정이가 저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성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항상 자랑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싶었지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많이 도왔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댔고 혼수도 넉넉하게 해줬지요. 결혼식 비용도 물론 제가 다 부담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없는 민정이를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썼었지요. 손자도 둘이나 낳아줬어요. 첫째가 태민이, 둘째가 태호예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손자들을 안겨주다니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지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때만 해도 제가 복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이렇게 효자로 키웠고 좋은 며느리까지 엎었구나 싶었거든요.
가끔 태성이가 전화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곤 했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성이가 어느 날 시골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었지요. 저녁밥도 맛있게 먹고 손자들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 IT 사업이 완전 대박이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2배, 3배로 불어날 거라고 해요. 정말 확실한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까 너무 기뻤었지요. 젊은 시절 회계사로 일했던 제가 보기에도 요즘은 컴퓨터 사업이 대세인 것 같았거든요. 신문에서도 맨날 IT 회사들이 대박났다는 소리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지요. TV에서도 벤처 기업가들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성이도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 태성이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태성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했습니다. 3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큰 사업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할 순 없잖아요. 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액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2배, 3배로 불어난다니까 오히려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잠깐 망설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돈은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태성아, 그 돈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니? 태성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 확실한 투자예요. 제가 직접 그 회사도 가봤고 사업 계획서도 다 검토했어요. 정말 안전한 투자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태성이가 덤벙이는 성격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보고 하는 말이겠구나 싶었지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태성이가 성공해서 부자 되면 좋지.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3억 원을 뽑아서 태성이한테 줬습니다.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나가는 걸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했지만 아들을 위한 거니까 기꺼이 줬었지요. 태성이가 돈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몇 배로 보답할게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몇 달이 지나도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항상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태성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잘 되고 있어? 어머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어머니는 너무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 일이니까 제가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믿고 기다렸었지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까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IT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태성아, 엄마가 돈 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업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어머니, 이런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엄마도 궁금하잖아. 어머니가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복잡하다고? 엄마가 회계사 출신인데 그 정도 이해 못할까? 어머니, 요즘 사업은 예전하고 달라요.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어머니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그 무렵부터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자꾸 까먹고, 약속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무서웠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태성이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진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실까요?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처방해 줬지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약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태성이가 그 약을 가져다 줬는데 어머니, 이 약 꼬박꼬박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효자처럼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너무 멍해서 하루 종일 넋 놓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래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도 가보려고 했는데 태성이가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괜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만 복잡하게 드시면 더 안 좋아요. 라고 말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병원에서만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잠이 깬 적이 있었는데 제 방에서 누군가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태성이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태성아, 이 밤중에 뭐하니? 제가 물어보니까 태성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 어머니 깨셨어요? 어머니 약이 떨어져서 새 약 가져가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후에 제가 금고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넣어뒀던 현금 1천만 원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평소에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태성이한테 전화했지요. 태성아, 엄마가 금고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는데 혹시 네가 가져갔니? 어머니, 또 그러세요. 어머니가 어디다 옮겨놨는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금고에 넣어뒀는데 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없어질 리가 있겠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놨어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제가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엄마가 언제 은행에 맡기라고 했다고 그래?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도둑도 많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어머니, 이런 것도 기억 못 하세요? 이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받은 약 꼬박꼬박 드시고요. 그때 아들의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우기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으니까
혹시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껴두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이었는데 꽤 값나가는 것들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태성이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뒀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 물건을 가져가겠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었지요. 며느리 민정이가 그 무렵부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었지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제가 자주 와서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시골에서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바로 달려갈 수도 없고, 서울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아니야, 어머니는 여기가 좋다. 그런데 민정이가 계속 권했습니다. 요즘 시골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어머님처럼 돈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범죄들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기억력도 많이 나빠진 상태였으니까 더 불안했었지요. 그런데 서울 가서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제가 물어보니까 민정이가 어머님, 집은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가끔 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요즘은 시골집도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더 고민하다가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도 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았었지요. 그리고 손자들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태성이가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뒀더라고요. 반지하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좋을 거예요. 먼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올 수 있고요. 라고 하면서 정말 효자처럼 굴었지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태성이도 자주 와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봤고 민정이도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줬어요. 손자들도 가끔 데려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해주고요. 정말 행복했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서울은 물가가 정말 비싸요. 저희도 살림이 빠듯한데 어머님도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내면 될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식비랑 공과금, 생활용품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모셔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민정아. 통장에서 뽑아올게. 어머님, 근데 매번 은행 가시는 것도 번거로우시잖아요. 제가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카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요즘은 다들 카드 써요. 현금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고요. 어머님 명의로 만들어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런데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에도 돈 있으세요? 이것저것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좀 있고 우체국에도 좀 있어. 그럼 다 합쳐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돈을 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태성이와 민정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금방 가버리고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 오늘은 빨리 가야 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더 이상한 건 가족 모임이 있어도 저는 빠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다녀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제 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었지요. 손자들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학원 가야 해서요. 라고 하면서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민정이가 아이들한테 뭔가 말을 해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민정이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할머니는 시골에서 오래 사셔서 우리랑 생각이 좀 달라.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손자들한테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냥 할머니 말 잘 들어라,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평범한 할머니 말만 했는데 그게 이상한 말이었나 싶어서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디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하게 설사를 하거나 속이 뒤틀리듯 아팠어요. 특히 민정이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심했지요. 어머님, 나이 드시니까 소화력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맞고 그러시면 더 아프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라고 민정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볼까? 제가 말하면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약만 받아 먹으시면 더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참고 있었지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민정이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죽을 먹고 나면 더 배가 아팠어요.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해준 음식이니까 억지로 먹었었지요. 그러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119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민정이한테. 내 휴대폰 못 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님, 아까 잘못 누르셨나 봐요. 화면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요. 며칠 기다리시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 끝났대요.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집 전화를 쓰려고 했더니 그것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수리기사가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었지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혼자 갇혀서 지내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도 났지요. 태성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왔어요. 와도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한마디 하고 금방 가버렸지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없었어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와서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미있는 일 없으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청소할 것만 후다닥 하고 음식만 해놓고 가버렸지요. 어머님,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민정아,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라고 말하면 어머님,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이야기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외로워서 나도 손자들 얼굴 좀 보고 싶다. 같이 데려와라.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 아이들이 요즘 공부가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이라니요. 제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냥 옛날 이야기나 인생 경험담 같은 걸 해준 건데요. 전쟁 때 이야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상한 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 할 일도 없이 좁은 방에서 지내니까 답답하고 사람 구경도 못하니까 외롭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가 싶었지요. TV를 보려고 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이해도 안 되고 뉴스는 온통 나쁜 소식들 뿐이고 그나마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좋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가끔 태성이나 민정이가 왔을 때 엄마가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다. 가끔 나들이라도 시켜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면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집에서 TV나 보시고 푹 쉬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였어요. 확실히 제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태성이와 민정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더 바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생활비로 줬어요. 그런데도 태성이와 민정이의 생활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민정이는 계속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만 했지요. 어머님, 요즘 정말 살기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돈이 물 새듯 나가네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정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을 보면 꽤 비싸 보이더라고요. 명품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태성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생겼어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전에 준 3억 원으로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됐어? 태성이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투자처가 생겼어요. 정말 확실한 거라고 해요.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구나? 엄마는 이미 많이 줬는데. 어머니가 시골에 가지고 계신 집하고 땅 있잖아요. 그걸 파시면 2억 6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걸로 투자하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우리 집을 팔라고? 어머니, 어차피 비워둬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세금만 나가고 그냥 팔아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안 돼. 그 집은 내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이야. 추억이 깃든 곳인데 어떻게 팔아? 그 집은 정말 소중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신혼 시절을 보낸 곳이고 태성이를 낳아서 기른 곳이고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정원도 있고 함께 심은 감나무도 있고 어머니, 추억이 밥 먹여줘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싫다고 했잖아. 그 집만큼은 절대 못 팔겠어. 그때 태성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아들이 성공할 기회를 왜 막으세요? 이기적이라니? 엄마가 언제 이기적했다고 그래?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태성이가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제가 받을 건데 왜 지금 안 주세요? 살아계실 때 아들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시간 문제인 것처럼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태성이가 민정이를 데려왔어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저를 설득했지요. 어머니 그 집 정말 팔아야 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 나요. 어머님, 그 집 비워둬봤자 도둑만 들어요. 요즘 빈집 털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안 돼. 그 집은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어머니, 저희도 평생 어머니 모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태성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에 크게 성공해야 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그 집 절대 안 팔아.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어머님,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세금도 나가고 정말 팔아야 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 집만큼은 정말 팔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깃든 곳이었어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 태성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남편과 함께 보낸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자 태성이와 민정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는 나가시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79세 할머니를 방에 가둬놓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지요. 태성아, 민정아, 이 문 좀 열어줘.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배도 고픈데?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바로 열어드려요. 그 빈집 가지고 있어서 뭘 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두는 게 어디 있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 어머님, 태성이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엄마를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소리가 그거야? 어머님, 감옥이 아니라 방이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계시다가 마음 바뀌시면 나오시면 돼요. 하루 이틀이라고? 이게 사람 할 일이야? 너희가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 저희가 평생 어머니 모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벌면 어머님한테 더 좋은 집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그런 집 필요 없어. 당장 문 열어줘.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첫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으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바가지를 화장실 대용으로 써야 했거든요. 79세 할머니한테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하다니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하고 물 한 컵이 전부였지요. 어머니, 도장 찍으시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날이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고 화장실 냄새까지 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인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태성아, 제발.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 엄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 날 되던 날, 저는 정말 기력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지요. 그때 태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서류하고 도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결정해 주세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태성아, 제발.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니?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이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태성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저희 가족 모두 망해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시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냄새나는 방에 갇혀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알겠어. 알겠다고. 도장 찍을게. 그러자 태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너무 섬뜩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짐승 같았지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살았던 소중한 집과 땅이 2억 1천만 원에 팔렸어요. 도장을 찍고 나니까 태성이와 민정이가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태성이한테 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첫 투자금 3억 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2년간 총 2,4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매각대금 2억 6천만 원, 총 8억 원이었어요. 제 평생 재산을 다 털어준 거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도 태성인의 생활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민정이는 계속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 했어요. 태성아,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왜 아직도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민정이가 계속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민정아, 엄마가 이미 8억 원이나 줬는데 또 달라는 거야? 어머님, 아직 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통장과 카드도 모두 태성이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니까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용돈이 필요하면 태성이한테 일일이 말해서 받아야 했어요. 어머니, 뭐 하실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야 돈을 받을 수 있었지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옛날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택시비를 달라고 했더니 민정이가 어머님,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타겟으로 해서 사기치는 일이 많대요. 혹시 친구라고 하시는 분이 어머님 돈 노리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외출을 말렸어요. 무슨 소리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무슨 사기꾼이야? 라고 했더니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니까 속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 나들이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우울해졌어요. 가끔 태성이나 민정이가 오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또 뭘 달라고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들이 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생활이 몇 개월 더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성이가 휴대폰을 들고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방문에 귀를 기울여 봤지요. 야, 진짜 대박이야. 우리 엄마 완전 호구야. 돈 달라고 하면 다 줘. 태성이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설마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8억이나 뜯어냈는데 이제 진짜 용돈도 주기 싫어. 귀찮아 죽겠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뜯어냈다는 표현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돈을 뜯어냈다고 말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보낼 돈도 아까워. 그냥 다시 시골로 보내버릴까?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알아서 살겠지.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요. 마치 짐짝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말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보험금도 받고 완전 떼돈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하나 싶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지요. 제가 79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민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님,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받으면 재산 관리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정이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시어머님이 원래 머리 좋으셨는데 요즘 약 드시고 나서 많이 흐려지셨어. 조금만 더 먹이면 완전히 바보가 될 것 같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고 있던 약이 일반 약이 아니었다는 걸요. 태성이가 제 기억력을 흐리려고 일부러 다른 약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제 음식에 설사약을 탔던 것도 제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았지요. 휴대폰을 빼앗은 것도, 저를 반지하 방에 혼자 살게 한 것도, 가족 모임에서 배제시킨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저를 바보로 만들어서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더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태성이 방에서 발견한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보험금 2억 자연사로 보이게, 심장약과 수면제. 이걸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이들이 저를,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태성이가 그날 밤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설마 내 아들이, 설마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계속 중얼거렸지만 제가 들은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요. 일주일 정도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어. 젊었을 때 회계사로 일하면서 보여줬던 제 능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숫자에 밝고 세심하고 계획적이었던 제 본성이 깨어났어요.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아직 멀쩡해.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태성이와 민정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계사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없을 때 몰래 서류를 뒤져봤더니 제가 준 3억 원이 실제로는 IT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은행 대출금 명세서를 보니까 아파트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 자동차 할부금 5천만 원, 나머지는 주식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주식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투기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결국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도박을 했구나.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 제가 생활비로 준 매달 100만 원도 정말 황당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는데 50만 원, 고급 화장품에 20만 원,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30만 원. 정작 제게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제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발견은 태성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을 찍어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지요.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빚을 진 거니까요. 심지어 제 신용카드도 몰래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매달 카드값만 수백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골프장 이용료, 고급 술집, 비싼 의류. 제가 평생 가보지도 못한 곳들에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범죄야.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민정이가 장 볼 때 따라가면서 몰래 샀거든요. 요즘은 정말 작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단추만 한 크기로요. 그 녹음기를 방 안 여기저기 숨겨놓고 태성이와 민정이의 대화를 녹음했지요. 또 작은 카메라도 하나 구해서 숨겨놨어요. 요즘은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펜같이 생긴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태성이와 민정이가 제가 잠든 줄 알고 나눈 대화였거든요. 여보, 어머니 치매 진단서 언제 받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바보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눈치채는 것 같아. 예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다고. 그럼 약을 더 먹여야겠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런 대화를 녹음하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2억 원 정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매일 밥값에 약값에 돈만 나가고 답답해. 요즘 심장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 혹시? 쉿, 그런 소리 하지 마. 벽에 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서워졌어요. 혹시 이들이
저한테 해로운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이들이 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태성아, 엄마 요즘 머리가 너무 멍해져서 걱정이야. 이 약 먹어도 되는 거 맞니? 어머니,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당연히 잘 드셔야죠. 안 드시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 먹고 나면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머님, 그건 처음에만 그래요. 계속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민정아, 그런데 너희들이 요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가끔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럼 왜 손자들을 데려오지 않는 거야?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도 핑계만 대고. 어머니, 아이들이 요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할머니 뵈러 와서 떠들면 더 피곤해 하실까봐 그래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저희가 끝까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님, 요즘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렸지만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고집을 부렸어요. 경로당에서 조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영호 씨는 저보다 2살 위셨는데 전직 법원 사무관 출신이셨어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상식도 해박하신 분이었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며칠 지나서 친해지니까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영호 씨가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정순 씨,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이자 사기죄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노하시더라고요. 영호 씨,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라고 제가 말하니까 정순 씨, 지금 가족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순 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영호 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태성이와 민정이는 저를 가족으로 대한 게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법원에서 일할 때 조직 폭력배들이 노인분들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정순 씨 아드님이 하는 짓이 그것보다 더 악질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하게 하고 있거든요. 영호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당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영호 씨,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증거도 별로 없고. 제가 걱정스러워하니까 정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김탐정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전문가다운 느낌이 있으셨어요. 할머님, 이런 사건은 증거가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모으신 녹음 파일들이 아주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김탐정은 제게 더 정교한 녹음 장비와 소형 카메라를 주시면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걸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시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쓰시던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강남 상가 건물 마이너스 정순이는 모르게 월세 통장 따로 관리업체 연락처, 태성이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수첩에 적힌 부동산 관리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매달 월세 입금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지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죄송한데요? 무슨 월세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정수님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 말씀이에요. 20년째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모르게 제 명의로 상가 건물을 하나 사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월세를 별도 통장으로 받도록 해놓으셨고요. 그럼 그 통장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남편분이 주신 주소로 통장을 보내드렸는데 받지 못하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 시첩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은행 지점명하고 통장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 은행에 가봤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었어요. 그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월세가 들어와서 3억 원이 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까 12억 원이 넘었어요. 결국 제가 가진 재산이 15억 원이 넘는 거였습니다. 태성이한테 8억 원을 다 털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찾았는데 그 안에 정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성이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했다. 용돈을 줘도 더 달라고 하고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쓴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남을 이용하는 데 능하다. 정순이는 모성애 때문에 태성이의 이런 면을 못 본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분명히 정순이를 힘들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정순이가 혼자 남게 된다. 태성이가 정순이 재산을 다 가져갈 것이 뻔하다. 정순이 혼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숨겨둬야겠다. 남편이 20년 전에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성이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지요.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도 생겼어요. 요즘 태성이가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한다. 사업한다면서 목돈을 빌려달라고도 한다. 거절하니까 얼굴이 험악해진다. 정순이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나한테만 본색을 드러낸다. 어젯밤에 태성이가 늦게 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큰 소리를 쳤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면서 이런 아들을 어떻게 키웠나 싶어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 일기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쓰신 것이었어요. 몸이 이상하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 태성이가 어젯밤에 가져온 약을 먹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나. 하지만 불안하다.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남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난 일이라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약하고 당하기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15억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지요. 정순 씨,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재산도 확보했고 준비는 다 됐어요. 영호 씨, 그런데 정말 법정까지 가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 아들인데 정순 씨, 지금까지 당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감금하고 사기치고 학대하고 이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할 짓입니까?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정순 씨, 모성애와 자기 보호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태성 씨는 더 큰 죄를 저지를 거예요. 어쩌면 정순 씨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생명까지 위험하다니요? 정순 씨, 태성 씨가 정순 씨 보험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남편분 일기장에 나온 내용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겠어요. 그래요, 정순 씨. 우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바로 그 15억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김 변호사는 이 분야 전문가였어요. 할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죄, 노인학대죄, 강요죄, 감금죄,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김 탐정도 본격적으로 태성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태성이가 제 돈으로 한 투자들이 모두 불법이었던 거예요. 탈세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대출도 받고 있었더라고요. 할머님, 따님 아드님이 해외 계좌까지 개설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이에요. 김 탐정의 보고를 들으니까 태성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알 수 있었지요. 더 황당한 건 태성이 회사 직원들한테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정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고생이 많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특별 휴가까지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태성이 회사 직원 중에 양심적인 분이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태성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머님한테서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고급차 사고. 어머는 치매 걸렸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호화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태성이 컴퓨터에서 빼낸 파일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고 민정이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치매 연기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재산관리권 넘어와. 어머니 약 더 많이 먹이자.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야 해.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김 변호사와 영호 씨, 김 탐정이 함께 세운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태성이의 범죄 사실을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고하는 거였지요. 한 번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에서 동시에 조사가 들어가면 태성 씨가 증거를 숨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획한 대로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신고를 넣었어요. 동시에 언론사 3곳에도 제보했지요.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지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성인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동시에 태성인의 집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 대출과 자금 세탁 의혹으로 조사에 들어갔지요. 태성이가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세무조사랑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데 어머니가 뭔가 하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치매 걸렸다면서?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검찰에 고발장을 낼 수 있겠니?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저를 고발하신 건가요? 태성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했어. 네가 엄마한테 한 짓들을 다 신고했어. 사기, 감금, 학대, 약물 투여. 다 증거 있으니까 변명하지 마라. 어머니, 제발, 이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위에서? 네가 친구들한테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 받고 떼돈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도 다 있어. 그때부터 태성이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KBS 9시 뉴스에서 효자로 소문난 사업가 치매 어머니 재산 8억 원 편취 혐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저는 TV로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태성이 사진이 나오고 제가 살던 반지하 집도 나오고 기자가 79세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8억 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반지하 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과는 일 못하겠다면서요.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사표를 냈지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주민들이 뉴스를 보고 다 알게 되었거든요. 저런 며느리와는 인사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완전히 외면당했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아이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면서? 치매 할머니를 가둬놓고 돈을 뺏었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니까 민정이는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어요. 며칠 후에 태성이와 민정이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지요. 태성이는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로 왔고 민정이는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온 티가 났어요. 예전에 입고 다니던 브랜드 옷들도 사라지고 평상복만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고발장을 취하해 주세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엄마 돈 8억 원 뜯어간 것도 후회하고 엄마를 며칠 동안 감금한 것도 후회하고 엄마 죽기를 바랐던 것도 후회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부가 되겠어요. 민정아, 네가 내 음식에 설사약 탄 것도 다 안다. 내 휴대폰 빼앗아서 외부와 연락 못하게 한 것도, 손자들한테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세뇌한 것도 다 안다고. 어머님, 그건 저희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접근할까봐. 걱정해서? 네가 친구한테 시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하면 재산관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한 녹음도 다 있어. 그것도 걱정해서 한 거야? 어머님, 그건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성아, 네가 친구들한테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 받고 떼돈이라고 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 효자? 지금까지 8억 원 받아먹고도 효자 소리 하니? 너희들이 효자, 효부였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겠니?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회사도 망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나중을 생각 안 한 너희 잘못이지.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무릎 꿇고 빌게요.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태성이와 민정이가 울부짖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8억 원 편취한 아들 부부의 눈물의 참회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후 조회수가 금세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지요. 저런 자식들은 벌 받아도 싸다. 할머님이 너무 불쌍하다.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한다. 효자 연기 정말 소름 끼친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그 영상 때문에 태성이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태성이 직장 동료들, 민정이 친구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태성이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더 치밀하게 복수한 건 태성이가 다니던 동호회와 동창회 단톡방에도 영상을 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김태성이 79세 어머니께 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태성이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어요. 태성이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떠나가고 직원들도 모두 그만두니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 재산까지 전부 압류당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통쾌했던 건 제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족 간의 갈등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79세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첫 주에만 5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20만 부를 돌파했어요. 책 인세만으로도 월 1,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방송 출연 제의도 계속 들어왔지요. 토크쇼,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어디서든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처음 방송에 나갔을 때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MC가. 할머니 복수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시원했습니다. 79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당할 건 안 당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멋있다. 나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다. 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정순 할머니, 복수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김정순 여사라고 불리면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79세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번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김정순 여사님이세요? 저 유튜브에서 영상 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79세에 팬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태성이와 민정이의 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 독촉에 시달렸어요.
태성이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민정이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요. 손자들까지도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했구나.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했어? 라면서 태성이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한 번은 큰 손자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아빠 말만 믿고 할머니를 멀리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앞으로는 할머니 편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지요. 그래도 손자만큼은 제 편이 되어준다니까. 저는 영호 씨와 함께 강남 상가 건물 근처의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15억의 재산으로 정말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요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외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노인 권익 보호 단체에서도 활동하면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있지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했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79세에도 복수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강의를 하면 박수가 쏟아져요. 강의 끝나고 나면 저도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조언해드리지요. 한 할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팔아서 도박에 탕진했는데 제 방법대로 해서 고발하고 집을 되찾으셨어요. 정순 씨 덕분에 노후가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서 연금을 가져갔는데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고 통장을 되찾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누구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순 여사의 당당한 노후는 구독자가 150만 명을 넘었어요. 매주 올리는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가 나와요. 노인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할머니 보고 용기 내서 저도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배웠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85세 할머니가 쓰신 거였어요. 정수님 덕분에 내 인생도 바뀌었어요. 아들이 내 연금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당당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씨와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스페인.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곳들을 다 가봤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대형 박물관도 구경하고 15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뭘 해도 자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태성이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이 다 저를 알더라고요. 혹시 김정순 여사님 아드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태성이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어디서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태성이가 숨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제 복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이는 더 비참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이사도 여러 번 했다는데 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니까 어디 가도 숨을 곳이 없어요. 손자들은 이제 완전히 제 편입니다. 태성이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성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야 라면서 완전히 멀리해요. 큰 손자는 성인이 되자마자 성씨도 바꿨어요. 김씨에서 외할머니 성씨인 이씨로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입니다. 정순 여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려요.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증거 수집 방법도 알려드리고 때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악질 자식들을 혼내주기도 하지요. 한 번은 7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다 빼앗아가고 용돈도 안 줍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줘서 라면만 먹고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그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순입니다.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정순 여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김정순 여사가 나서면 끝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문제도 하루 만에 해결됐어요. 또 다른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80세 할머니가 아들한테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사건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길래 제가 직접 그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순입니다. 어머님 일로 왔어요. 아, 김정순 여사님,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어머님이 집을 빼앗겼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어머니가 요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판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도장을 위조해서 팔았잖아요. 아, 그건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치매? 제가 어머님과 대화해봤는데 정신 멀쩡하시던데요? 당신이 치매 진단서를 조작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사님, 저희 사정이 어려워서 제발 이해해 주세요. 사정이 어렵다고 어머님을 속이는 게 정당화되나요? 일주일 안에 집 되돌려리지 않으면 제가 직접 고발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건도 결국 제가 해결했어요. 그 아들이 겁을 먹고 집을 되돌려드렸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당당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도,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누구한테도 눈치 안 봅니다.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가끔 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든다고 호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요. 그런데 가장 통쾌했던 건 태성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얼굴도 말이 아니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때 저는 태성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어요. 바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태성이 앞에 내밀면서 말했어요. 태성아, 이거 읽어봐. 태성이가 아버지의 일기를 읽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미 자신의 본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없나요? 제가 이제라도 진짜 효자가 되겠어요. 매일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요. 태성아,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는 회복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돈으로만 본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그렇게 볼 뿐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네가 나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 내가 어떻게 잊겠니? 네가 나를 며칠 동안 방에 가둬놓고 굶긴 걸 어떻게 잊겠어?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79년 동안 널 사랑해줬고 8억 원까지 줬잖아.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네가 선택한 건 배신이었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막막해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네 걱정 안 해? 네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봤지? 아버지가 정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래. 태성이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 네 아버지도 이미 본성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 몰래 나를 위한 재산을 15억이나 숨겨둔 거야. 15억이요? 어머니가 그런 돈이 있으셨다고요? 바로 그거야. 너는 지금도 돈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돈이 있었으면 잘해줬을 텐데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잘해줬어야지가 맞는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겠어.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태성이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결국 태성이는 사기죄와 노인학대죄로 2년 실형을 받았고 민정이도 공범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지요. 판사님이 판결하실 때 말씀하시길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강남 실버타운에서 영호 씨와 함께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돈 달라고 조르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제 복수담을 듣고 싶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북적거려요. 정순이, 그래서 그 나쁜 자식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감옥에서 밥 잘 먹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다들 잘 됐다,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항상 선이라고 믿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함과 자존감이 더 중요하지요. 79세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를 거부할 용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영호 씨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 2권도 출간할 예정이고 전국 강연도 계속할 거예요. 해외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에도 갈 예정입니다. 김정순 79세.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 출발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